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현대실온 두 번째 시간으로요. 현대실온 두 번째 시와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27페이지를 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라는 것은 일종의 언어 예술이다. 첫째 줄에 나오죠. 언어 예술이다. 알아두시고, 자, 둘째 줄에 보면 언어를 매개로 한다. 이 매개라는 말은 매개하고 똑같아요. 매개로 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예술이 공유하는 공통의 성질 가운데 근본적인 것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둘째 줄에 밑줄 쳐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게 아주 중요하죠. 시라는 것은, 예술이라는 것은 인간, 맨메이드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27쪽의 밑에서 세 줄 올라가면 재료를 예술적으로 가공하는 것, 즉 수용자가 감각을 통해 지각할 수 있는 형상을 재료에 부여하는 거, 이걸 형상화라고 한다. 여기 동그라미 펴놓으세요. 마지막 줄에 형상화란 말이죠. 그 위에 재료를부터 쭉 밑줄 치시고요. 재료를 예술적으로 가공해서 이제 지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런 형상화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거기 28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에서 밑줄 치세요. 이 형상화 과정에는 자료의 가공과 변형이라는 기술적 측면이 개입한다. 이런 말도 있죠. 재료의 가공과 변형이 중요하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라는 것은 결국 언어의 예술이라는 거죠. 거기 29쪽에 2번 부분을 보세요. 29쪽에 2번. 거기 보면 이 포에시스란 말 나오죠. 밑에 2번의 둘째 줄에 포에시스. 그러니까 포에시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메이킹과 같다는 거예요. 제작이라는 뜻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도 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30페이지 넘겨보시면 시라는 것은 말씀원이라는 말과 이 글자는 이제 절사도 되지만 관청시라는 글자가 합해져서, 관청인 때는 사가 아니라 시라고 읽고요. 절사라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글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져서 언어의 사원과 같은 것이다. 신비스러운 뜻을 지닌 말이라기보다는 규율과 범절을 갖춘 언어, 체계적인 어떤 그런 강제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셋째 줄에 시작품의 형상과 관련해서는 예술가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하는 대신에 객관적 상감물이라고 하죠. 이 객관적 상감물은 상징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징. 두 번째 단락에 넷째 줄 밑줄 치세요. 상징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객관적 상감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객관적 상감물. 내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것을 이제 다른 것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객관적 상감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라고 하는 것은 내용과 내용과 형식. 자, 31쪽을 보세요. 31쪽을 보시면 내용과 형식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죠. 31쪽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둘째 단락의 첫째 줄에 보면 내용은 언제나 받게 되고 너무나 많은 자유가 없다는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용과 형식이 상당히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넘겨보세요. 32쪽으로 넘어가서 32쪽으로 이제 가면 이 시의 신비는 언어의 신비다. 시는 언어와 인카네이션을 한다. 자,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육화란 말도 이제 우리말로 쓰죠. 고기육자에다가 이제 들어자를 써서, 그러니까 하나로 이제 그 뭐랄까요, 그 화신이 된다. 그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는 언어와 하나의 그 인카네이션적인 일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어를 매체로 시를 써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시의 재료가 되는 말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은 시인에게 말이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나 기호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주장한 것처럼 외적 세계의 구조로 존재한다. 그래서 일종의 사물로서 존재한다고 나오죠. 거기 네 번째 그 다음 단락에 넷째 줄에 사물에다 가로를 보세요.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 말과 사물이라는 게 나오죠. 일반화 형식으로서의 언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의 재료가 되는 것은 말이라는 거죠. 말이라는 이야기가 쭉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34쪽으로 넘어가면 말할 것도 없이 둘째 줄에 보세요. 둘째 줄에 보면 그 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종교적 가르침들이 말에 대한 불신,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일찍이 진정한 깨달음을 전하는 수단으로서 언어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 불가. 그 불가는 이제 불교를 말하는 거죠. 불교를 학파적으로 이야기하면 가가 되는 거죠. 종교로 이야기하면 불교가 되는 거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교냐 학파냐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 지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라는 것이 이제 도가의 그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도가 너무나 넓어서 도라는 한 글자를 써가지고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지용의 바다라는 시죠. 이 정지용은 실제로 옥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의 눈에 비친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시를 무려 한 10여 편 썼다고 그 그러니까 34쪽의 마지막 줄에 나오죠. 자, 그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35쪽의 세 번째 단락에 인간은 대상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이름을 붙여 이름. 거기다 밑줄 쳐 하나의 대상을 구별해서 변화시킨다 이런 말이죠. 세 번째 단락 첫째 줄 둘째 줄에 그것만 여기는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 이름을 부여한다는 거 이런 게 나오죠. 거기 36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아담의 이름 짓기는 세상의 모든 것에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신의 창조를 계속한 행위다 이런 말 나오죠. 뭔가 이름을 부여하는 거. 그 다음에 37쪽에 이제 그 김춘수의 꽃이 나왔는데 이 김춘수의 꽃이 박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뭡니까? 존재 인식이라고 써놓으세요. 존재 인식.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다. 김춘수의 꽃은. 그런 식으로. 그런 내용이 쭉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9쪽에 말과 욕망이라는 게 39쪽에 보면 말과 욕망이 나와요. 말과 욕망. 자, 이 말과 욕망에서는 뭡니까? 결국은 이 말의 사용은 뭘 가능하냐? 인간의 인간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말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은 인간을 인간화 시킨다는 것을 쭉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말들 상당히 어렵게 여러분이 읽어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만 좀 보시면 됩니다. 다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40쪽에 보면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올 거예요.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에 욕망 나오죠. 욕망이라는 건 뭐냐? 말이 언어의 산물이라는 거. 언어를 우리가 할 줄 알기 때문에 욕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동물들은 자기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질 않죠. 그래서 인간은 내가 배불러도 다른 사람의 밥그릇도 막 빼앗아 가고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뭐냐? 인간이 욕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1쪽의 마지막 단락, 말의 사용이 말하는 사람의 욕망을 억압하고 굴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락강이 그 밑에서 넷째 줄 정도에 보면 말의 사용은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속한 사회의 제도나 관습, 다시 말해 락강이 아버지의 질서라고 말하는 것에 의해서 제약이 된다. 그러니까 이성의 근거, 이성의 원리라는 거죠. 아버지의 질서라는 게. 이런 이성의 지배에 순응하는 것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언어와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트리스탕 짜라의 시가 하나 나왔죠. 다다시를 위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다다란 말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 무의 뜻이죠. 무. 다다시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놨는데 그래서 밑에 보면 신문 기사의 낱말을 하나씩 잘라서 후대 속에 넣어요. 그리고 이제 흔들어요. 그리고 꺼내서 이제 베꼈을 때 어떤 결과 나오는지 이런 것도 이제 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여러분이 신문이 있으면 신문을 이렇게 잘라요. 손으로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서 이 공간이 비어 있죠. 이 비어 있는 공간에 여러분의 글을 쓰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의 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와 언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시라는 것은 결국은 언어를 매개로 만든다는 것이고, 언어는 자연적이지 않고 인공적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시를 쓸 때는 어떤 상징, 객관적 상관물로 쓰게 된다. 이것이 이제 이 시와 언어라는 이 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 강의도 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책도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